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에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틀린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주둔하며 지켜주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여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잘못 말했거나 수치를 부풀린 겁니다. 미국은 원유 수입량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엄청난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하는 국가로 다시 한국을 거론하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So we want them to come and help us with the strait.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자 미군이 주둔하며 제공한 안보 지원에 성의를 보이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관여할 것으로 본다며 실망하게 될 나라들이 어떤 곳인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e's badly disfigured.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one leg, and he's been hurt very badly. We don't know, Peter, if he's dead or not. Now that you've announced,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지금까지 이란 내 목표물 7,000개를 타격했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와 드론 공격이 모두 90% 이상 감소했다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매우 빨리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지원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별도로 강조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할 경우 파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청해부대가 작전 반경을 넓혔을 때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일단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우선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발 안보 청구서에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낼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는 물론 이란을 적으로 돌리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관세 압박 등이 거센 시기에 핵심 동맹의 요청을 마냥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상황. 청와대는 당장 결론 짓기보단 미국 측과 소통하며 숙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두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결정할 것이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전 사례, 특히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일기 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 과정 등을 다시 살펴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때도 미국 측은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미군이 제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장고 끝에 미군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대신 해적 퇴치 등을 위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가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적으로 한국 상선을 보호하는 절충안을 택해 최대한 이란과 마찰을 피한 겁니다. 유사시 그리고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파견 동의안에 있어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투 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관계자 역시 YTN에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만큼 파병 목적이 바뀌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건데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까진 지켜봐야 한다며 로키 기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같이 일단 차분한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동맹국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싸늘합니다. 영국은 확전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았던 독일과 호주 등도 선제적으로 군사작전 참여를 일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작전 동참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나토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Just as he did when he called on them to step up with respect to their defense spending in NATO, he's calling them to do more here, and I think you'll see that come to fruition. 하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동맹국들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것이 나토의 임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영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aking the necessary action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입니다. 앞서 프랑스도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호주와 독일 등도 선제적으로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 전쟁은 나토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Das würde ich mir sehr gut überlegen, bevor wir diesen Schritt gehen. Und ich sehe ganz klar dafür keinerlei Veranlassung, das zu tun. Es ist nicht unser Krieg. Wir haben ihn nicht begonnen. Wir wollen diplomatische Lösungen und ein schnelles Ende. 그러면서 호르무즈 폐쇄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 해군이 걸프 지역에서 운용하는 기뢰 제거 소해함 3척 가운데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군의 기뢰 제거 군함 2척이 걸프 지역을 떠나서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약 6,437km 떨어진 말레이시아로 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 위협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군이 자국의 군함을 이렇게 멀리 보낸 이유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조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군함을 이동시켰다고 분석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해당 함선들이 현재 장비 개장 중이거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다른 선박을 호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 지휘가 우선이라는 이유인데요.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 불확실성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 일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방중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이란과 전쟁 중이어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and we got a war going on. I think it's important that I be here. You know? So it could be that we delay it a little bit.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부산 회동 뒤 5개월 만이자 트럼프 2기 첫 방중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백악관도 이란 군사작전 성공을 위해 전쟁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dates may be moved. As Commander-in-Chief, it's his number one priority right now to ensure the continued success of this operation, Epic Fury. 이란 전쟁 장기화 기로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을 떠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전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중국 동참을 요구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중국 역할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속에서도 파리에서 만나 물밑 협상을 벌인 양국 경제 수장들의 회담에서도 이런 기류는 읽힙니다. Receives about 50% of its energy needs from the Gulf, so there was a discussion of that, but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 대표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미국의 일방적 조사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정적 미중 관계 관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부산 진구에서 항공사 기장 50대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직 항공사 부기장 5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서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앞서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서도 흉기를 휘둘러서 미상의 인물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피습 사건인지 그리고 추가 피해자는 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란 사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로 비밀리에 이송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모즈타바의 신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명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자리다는 모즈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해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안과 정밀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알-자리다는 위치 노출을 우려한 보안상의 이유가 이번 러시아 행의 핵심 결정 요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모즈타바가 현재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뒤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 부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이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서방 매체들은 부상 정도가 심각해 혼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모스타바가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안면 부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합니다.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new supreme leader. He sent his message yesterday, and he will perform his duties. He is performing his duti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그럼에도 모스타바가 직접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국영방송 아나운서가 성명을 대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의구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فعالسازی آن در صورت استمرار وضع جنگی و بنابر رعایت مصالح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실제 신변 상태는 앞으로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면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기 직전에 정원으로 나가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음성 파일이 하메네이 사무실의 의전 책임자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난 12일 테헤란에서 열린 고위 성직자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와 그 가족 등 40여 명이 미국과 이란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을 당시에 거처에 없어서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직접 소통 채널이 최근에 재가동됐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접촉은 지난 2월 28일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직접 소통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미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스티브 위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사이에 직접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아니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직접 소통 채널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가 현지 시간 16일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을 받았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푸자이라 항구의 원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항구에서는 14일에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석유 선적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주말 동안 작업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원유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이 또 공격을 받아 미군 방공망이 이를 요격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밤 미 대사관과 외교공관, 이라크 정부청사 등이 밀집된 그린존에서 두 번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린존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상공에서 카투사 로켓의 공격을 미국 방공 시스템이 요격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긴급 방출한 전략 비축유가 세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14억 배럴이 더 있다며 중동 전쟁이 계속돼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32개 회원국은 지난 11일 전략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은 즉각 풀었고 미주와 유럽 회원국은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IEA는 이 물량이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government stocks and industry stocks held under government obligation, if you combine them, there will be still over 1.4 billion barrels remaining, which means we can do more later as and if needed. IEA는 석유 공급 부족 사태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신흥개발 도상국들이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라크 같은 중동 산유국들도 정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IEA는 비축유 방출이 당분간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영구적 해결책은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의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Even if the strait were to reopen tomorrow, the IEA estimates it will still take time for the global energy trade to recover. IEA는 회원국이 아닌 인도, 콜롬비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도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어떤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대부분 중단됐으나 이란 석유 수출량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CNN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만약 미국이 공격 시작 전에 주요 석유 생산국인 이란이 자국 석유 수출이 막힐 바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꺼릴 것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미국은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자재 거래 데이터 분석업체 K플러는 지난 12일 분석 보고서에서 전쟁 시작 이래 이란이 1,200만 배럴을 수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이란이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K플러 집계에 따른 지난해 하루 평균치인 169만 배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원료를 사용하는 비닐 제조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이 오른 데다 이마저도 충분한 양을 공급받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네, 경기 파주 플라스틱 공장입니다. 지금 뒤에서 무슨 공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제 뒤로는 하얀색 일회용 비닐봉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폴리에틸렌 원료를 녹여 비닐을 뽑아낸 뒤 필름처럼 이어진 원단을 서로 붙이고 자르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가공 작업을 거친 비닐봉투는 물류창고로 옮겨져 식당이나 매장에 납품됩니다. 이런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은 폴리에틸렌이라는 화학 성분을 원료로 합니다.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를 가열해 만든 나프타를 이용해 만든 물질인데요. 공장 관계자는 뱃길이 막혀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며 폴리에틸렌 공급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비닐 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데 제한이 있고 앞으로 원료가 떨어지면 이전보다 비싼 값에 사야 하는 만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동 사태가 제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원료 가격이 오르는 건 물론 재고를 가지고 있던 석유화학 회사에서도 공급을 제한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공장 관계자는 원료가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인 거고 폴리에틸렌 가격이 3월달하고 4월달하고 2월달 대비해가지고 정확히 50% 인상이 확정입니다. 이렇게 원료 가격이 올라도 제품 가격을 바로 올릴 수는 없으니 부담은 고스란히 업자들이 져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는데요. 특히 비닐봉투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은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조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치솟은 국제유가에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3배로 뛰면서 여행객들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습으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중동 일대를 오가는 여객편이나 이 화물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제선 탑승객들의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3배로 오르는 건데 부담이 어느 정도로 커지는 거죠? 네, 일단 대한항공 국제선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동 사태 발생 이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책정된 3월 유류 할증료는 기존의 6단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한 번에 12개 단위 올라서 4월부터는 18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4월부터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는 최소 84,000원에서 606,000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원래 3월엔 후쿠오카 등 짧은 노선은 할증료가 27,000원, 뉴욕처럼 최장거리는 198,000원이 붙었지만 이게 3배로 껑충 뛰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나 국제선도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3배 이상 오르고 저비용 항공사들 역시 비슷한 공지를 하나둘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급상승한 유류 할증료가 이제 4월부터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미리 표를 사야 하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곳 공항에서 만난 승객들이나 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항공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4월부터 유료 할증료가 오르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예매를 맞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면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동 사태 이후로 국제선 항공료가 계속해서 그간 올랐었던 추세도 있기에 유료 할증료가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르면 가격 체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거리 항공편 최근 가격 변동 상황을 보면 어제 인천에서 파리를 가는 항공편 최저가는 7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엔 36만 원이었으니까 가격이 꾸준히 오른 셈입니다. 다른 여러 장거리 노선들을 봐도 이 같은 가격 상승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중동 일대를 오가는 항공편들도 여전히 계속 취소되고 있죠. 네, 대한항공과 중동 지역 세 개 항공사가 정기의 항공편을 운항해왔는데 여전히 많이 결항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동 지역 10개 항공편 가운데 두바이를 오가는 에미리트 항공편 2개만 운항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어제 두바이 공항 인근 드론 공격으로 두바이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하나 더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동을 오가는 일반 여객기 공간에 화물을 실어서 보내는 벨리카고 운송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닷새째인 오늘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20원대까지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9.6원으로 어제보다 3.1원이 내렸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도 하루 만에 4.1원 내린 1,827.7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뉴욕 증시 상승 영향에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5,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지만 1,493원까지 올라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연 이틀 상승세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5,690선 후반과 5,700선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9% 오른 5,711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상승률이 3%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는 3%, 현대차는 5% 급등하는 등 대장주들이 강세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연 이틀 강세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연례 개발자 회의 기조 연설에서 차세대 AI 칩의 언어 처리 장치 칩을 공급해준 삼성에 특별히 고마움을 표현해 반도체주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HMM 등 방산과 해운 관련 일부 종목만 하락 중입니다.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6% 오른 1,156으로 출발해 1,15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류한홍 기자, 이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이상 내린 1,49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493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선 1,487원까지 내려갔지만 오늘 주간 거래에선 아직 1,480원대로 내려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가 일부 가능할 것이란 기대에 국제유가가 4일 만에 하락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으로
어제처럼 1,490원대 후반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시장 관계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번엔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잘못 말했거나 수치를 부풀린 겁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So we want them to come and help us with the strait. 청구서를 받은 국가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을 콕 집어서 주한미군까지 언급했어요. 네. 압박 강도를 어느 정도 높인 겁니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이제 28,500명인데 이제 예. 45,000으로 이제 부풀려서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많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성의를 표현하라 뭐 이런 예.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리를 지켜라. 뭐 의리를 이런 지켜라.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무임승차하지 마라. 이런 이제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동맹국들에게 좀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동맹국들이 일단 이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조금 동맹에게 넘기려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전쟁을 이제 우리가 추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아직 물음표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예방적 타격이었느냐, 뭐 예. 선제적 타격이었느냐, 이 자위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걸 놓고 지금 국제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이네 아니네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 전쟁을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요컨대 지금 이란의 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나버리면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다라는 것이 명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어떤 예방적 타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동맹국들도 그러면 그럴만했네. 라고 이게 동조가 돼야죠. 그래야 뭐 파병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후방 지원을 하던.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이제 정리들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유럽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는 것이고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가서 어떤 이제 발언이 나오는지 예의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본도 제가 지금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논리를 세울 것이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아무튼 그 부분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일 이렇게 회담을 하면은 직접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질문에요. 어떤 네. 대답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카이치 총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만에 있는 어떤 유사 사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이제 국가의 존립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던 건데. 예. 그럼 이 사안도 그렇게까지 볼 건지, 예. 라는 해석의 영역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다른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동맹이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결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무튼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고 이 정당의 어떤 정당성, 도덕적인 건 다 지금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이런 법리적인 해석조차도 이제 깔끔하지가 못하고 예. 일본 안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당장 만약에 그러면 이건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했다라고 만약에 동의한다 치면 일본 입장에서 한다고 치면 그래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교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위대에 인명피해가 오는 것도 감당하고 가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일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아무튼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세모입니까? 저로서는 지금 세모라고밖에 김덕일 말씀을 위원님. 못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봤을 때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지금 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레임을 예. 새로 이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이었죠.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규탄 결의안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미국 혼자만이 아니라 부담을 이제 분담하자 이런 내용도 예. 있겠습니다. 뭔가 이 다국적군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면서 이 전쟁을 뭔가 이제 이란 대 어떤 전 세계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세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좀 적극적인 것 같기도 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법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땐 또 여론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레잖아요. 예. 그 모레 결과 보고 우리도 좀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그것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이드라인이 생기겠죠. 이제 예. 일본은 이 정도까지 하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이제 요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뭐 국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일본의 파병은 이제 세모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일본이 파병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에 준하는 어떤 좀 액션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담을 또 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아마 일본한테 요청을 한다면 소해작전,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지금 다 많이 추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좋다 그러면 그런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 자위대의 피해가 거의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랬을 때 미국이 얼마나 뒤를 지금 백업을 해줄 거냐. 자기들은 그럼 미국은 지금 공습만 하고 호르무즈 이 위험 상황은 자위대 내지는 다른 우방 국가들, 동맹 국가들이 감당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역할 분담이 안 맞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게 너무 이제 위험한 작전이니까요. 기뢰를 제거하는 뭐 하나라도 잘못해서 터지게 되면 정말 그거는 뭐 바로 예. 직격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이게 막상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게 이것을 뭐 일본의 에너지 안보 문제, 일본 국민 경제랑 직결된 문제 이런 논리를 세워서 돕는다 하더라도 그럼 어느 수준일 거냐. 그냥 후방 지원만 하고 싶기도 한데 막상 요구하는 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일 것이라서 그런 예. 부분들도 아무튼 디테일이 지금 정리가 굉장히 아무튼 가기 전에 지금 고심이 많을 것 같고 바라건대는 아무튼 우리 정부랑도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고 있으시길 바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한 네. 거고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숫자를 이제 부풀려 얘기한 네. 건데 이거는 뭐 실수입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약간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예. 네, 실수일 수도 있지만 좀 의도적인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국가를 또 4만 5천 명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봤을 때 좀 그러니까 보고가 잘못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지금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예.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투입선까지 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것도 생각을 예. 해봐야 되겠고 최대한 좀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간을 끌 수 있으면 좀 끌면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대비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뭐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는 그런 지역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 부분 우리의 입장을 좀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북핵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지도 계속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문제가 커지니까 이란 쪽에서도 좀 반응이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단 한 방울도 못 지나간다 했었고 중국 선박은 예외적으로 통과를 해줬었는데 미국, 이스라엘만 아니면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통행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란도 자신들이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좀 의식하는 것 아닌가. 예. 트럼프 이 구상을 좀 깨려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콕 집어서 나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이어서 이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네. 그 뒤끝 같은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목한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트럼프는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흔히들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관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하고도 2주 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다 지금 알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지금 카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중국 측 반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지금 상호 관세라는 거는 위법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또 다른 조항을 끌어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검열을 해가지고 또 다른 관세를 매긴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지금 서로가 왔다 갔다 캐치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미중 정상회담도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당장 그 정해진 날짜에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여하튼지 간에 지금 요번 주 글쎄요 저번 주도 이게 분수령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를 지금 국제적인 어떤 여론 전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각자들의 좀 이해관계가 다 다른 국가들의 이제 판단들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소위 중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러나 어쨌든 유럽에 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압박을 더 받는 것은 뭐 사실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그만큼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뭐 청와대도 고민이 깊을 텐데 어쨌든 지금 파병 요청이 SNS나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은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는 거고 과연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제대로 드러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 밑에선 좀 오가고 있겠죠, 그러네요. 예, 오고 가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시가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처를 마련해야 되겠고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생각해 보지만은 어떤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대응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청해부대 작전 반경 넓히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호르무즈에 들어간 적이 있지만 그때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제 기뢰가 지금 깔려지 있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뭐 기뢰가 있을 경우인데 우리의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적 퇴치라든가 뭐 우리 상선 호송이라든가 이제 교민 대피 같은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뭐 소해 작업이라 하죠. 기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량의 어떤 예상될 수 있는 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렇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과연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런 거 봤을 때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해부대가 좀 당장 투입되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콕 집어나간 국가들 중에 중국이 거기 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피해를 입지 않고 거기 있는 유조선이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중국을 넣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오히려 중국으로는 가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금 또 유가에 조금 하락세를 갖고 오는 요인이 되고도 있을 정도인데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이 그만큼 레버리지가 있지 않느냐 지렛대가 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에서 갖고 오는 양이 대략 한 13, 1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 통계가 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뭐 적게 봐도 80% 이상, 뭐 높게 보는 수치들은 90% 이상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뭐 중국이 안 사주면 뭐 이란은 당장 경제가 뭐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렛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을 너네한테도 도움될 게 없는데 이 부분을 그냥 좌시할 것이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설마 아니 뭐 미국하고 공동 작전을 할 것을 글쎄 워낙 창의적이라고 할까 워낙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그런 그림은 잘 안 그려지죠. 하라로 예측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날짜도 그래서 안 잡히는 건데 2주 정도 원래 남았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뒤 이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이 썩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리를 지금 워싱턴 DC를 떠나서 외국과 회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란하고 좀 친하니까 중국이 너네가 좀 그래도 지금 석유를 공급받고 있으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으니 이란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달래라는 그런 사인으로 볼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원론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관세와 어떤 뭐 무역 문제를 제외하고 그래서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릴 때 3월 10일 날 있었던 유엔 결의안에서 중국은 기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평화를 사랑하고 뭐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땐 그쪽으로 계속해서 아마 압력을 넣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추후 회담이 있다면 어떤 관세라든가 무역 문제를 또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사실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을 좀 말을 한 건 어쨌든 뭐 한 달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애초에 4주에서 5주를 얘기를 본인이 했었으니 뭐 장기화라면 지금 장기화인데 왜냐하면 현대의 이 전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이 뭐 AI까지 써서 지금 미사일을 날리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뭐 우리 90년대 20세기의 전쟁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2주가 마치 뭐 2달 막 그 이상 된 것 같이 저도 느껴질 정도로 필요한데 어쨌든 뭐 본인이 본래 얘기했던 4주에서 5주 프레임 안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니 뭐 나름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것인지 그러나 애초에도 이 호르무즈 문제는 조금 너무 가볍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생각보다는 정말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지금 유감입니다. 진짜. 바로 이 부분이요. 네. 전 세계 뭐 군사 최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못 뚫어서 지금 난관에 봉착한 거잖아요.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던 거겠죠? 시나리오는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미국 중부사령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고를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이란이 생각보다 좀 빨리 꺼내는 느낌도 있습니다.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최후의 카드로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미리 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뭐 충분히 대비는 했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순서라든가 시간상의 문제에서 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막혀버리면서 저희가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다른 항구를 통해서 또 교역을 좀 해왔거든요. 그런 곳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 측에서 계속 그 미사일을 날려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쨌든 아예 이 기름 관련된 어떤 그 통로를 막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 이란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의 상황이라는 건 뭐 결사항전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일본 아까 제가 지금 일본을 자꾸 인용하는데 일본 그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이런 나라의 어떤 체제를 잘 이해하는 나라 아니겠느냐. 우리도 태평양 전쟁 그 질게 뻔한 전쟁을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때 이런 근데 그거는 그때는 이제 일종의 이 지금 이란 같은 신정 체제는 아니지만 뭐 천황 뭐 국채론 그래가지고 이 온 나라가 그냥 거의 함몰이 됐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 큰 나라고 그 안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뭐 페제스키안 같은 대통령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목소리보다는 지금 그 강경파 목소리로 지금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기가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인가 행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이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e's badly disfigured.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one leg, and he's been hurt very badly. We don't know, Peter, if he's dead or not. Now that you've announced,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네, 피해 복수를 다짐하더니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이 정확히 된 건 아니지만 이란에도 없고 지금 러시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추측이지만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 있다면 러시아가 조금 더 이란보다는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의료 기술이 조금 더 발달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친이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제 모스크바로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샤르 알 아사드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무너지고 나서 지금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면 모스크바로 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것도 푸틴이 직접 제안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뭐
푸틴은 어떤 뭐 아사드 정권도 그렇고 하여튼 이란 예. 정권하고 친하니까요. 아마도 이제 모스크바가 더 안전하니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석상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설교를 한다거나 이슬람 법학자죠. 성직자라고 하는데 설교를 한다거나 연설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대독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육성으로 녹음해도 이렇게 구분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면 AI로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하는 점 같은 건 상당히 좀 특이하고 뭔가 신변에 이상이 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지금 치료설까지 있는 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서 좀 이어지는 건데 이번에 그 피해복스 모즈타바가 말했다 그래서 강경 발언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것도 뭐 직접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뭐 신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글쎄, 아무래도 워낙 거대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신정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 IRGC 그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들의 목소리가 이어서 그 전문가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지금 이 모스타파가 뭐 50 몇 표였나요? 88표 중에 그렇게 다수를 획득을 해서 이제 선출이 된 것만 우리는 알지만 네. 그 전에 얼마나 당신들끼리 많았겠습니까? 갑론을박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살 건지, 언제까지 전쟁을 할 건지 등등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수비대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 나라의 모든 그런 게 다 깊게 그 맞물려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이 조직이 저는 살아남은 것이라고 읽고 있고 저는 감히 중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뭐 결사항전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모스타파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력 입장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가 솔직히 뭐 지금 어떤 신변에 정확히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대리로 어떻게 보면 대리인처럼 내세워져 있고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마그마 같은 동력은 IRGC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모즈타바가 간신히 공습 때 목숨을 구했다. 뭐 이런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격 당시에 잠깐 정원에 나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그 보도 내용이 상당히 놀라운 게 또 이란 지도부들이 뭐 12일 날 통화한 내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또 입수했다는 자료가 있어서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거예요. 녹음 파일 어떻게 공개했는지 그것도 참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떻게 천운으로 어쨌거나 목숨은 건진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하여튼 드러내지 않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란의 이제 이슬람 명절이 이제 끝나고요.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때 과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또 낼 것인가. 이때도 예를 들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거나 또 어떤 대독하는 형식으로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뭐 모스타바의 안위가 확실히 불안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잃고 그때 공습 당시에 그 상황만 들어봐도 굉장한 파괴력이었다고 하는데 정원에 나와 있었다고 가정해 봐도 이건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추론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때 지금 미국이 2월 28일에 그렇게 공격을 단행했느냐. 이게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이제 취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첩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제공하는 첩보에 의하면 2월 28일에 이렇게 지도부가 집결을 하는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만 제거가 된 게 아니라 그때 뭐 48명이었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의 지도부가 집결을 한다는 첩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간에 그 48명이 다 그렇게 제거될 정도의 폭발이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모즈타바도 그런 표적 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천운이라고 해야 될지 예. 잠깐 나간 사이에 그랬다는 지금 육성 그 녹음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뭐 그분 그 녹음된 거 정보에 의하면 뭐 다리만 살짝 다쳤다. 이란 측 입장은 지금 그건가 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네. 그 조금 전에 뭐 저희가 녹취로도 좀 들려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뭐 심하게 다쳤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면 그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이 성전에서 당했다. 성전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하드라고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금 금식월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의식이 또렷하다면 나와서 부상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만 지금 증폭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보도를 저희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러시아 가서까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굳이 모즈타바를 선택했을까? 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판 왕좌의 게임이었다. 온건파랑 강경파랑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임명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정치적 임명이 있었다고 보겠고요. 모스타바는 이제 혁명수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였고 제가 봤을 때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종교학자들이 뽑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혁명수비대가 막 충성 맹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마도 내분이 있을 것 같고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이렇게 현상금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보면 내부에 분명히 파벌 간에 좀 다툼이 있어 보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노리고서 뭐 현상금을 내건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또 내부끼리 이렇게 결속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참 이게 합리적인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온건파 쪽에 힘이 실렸다면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IRGC의 그런 여러 정치, 경제적인 이권 문제 등등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결국은 힘이 실린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강대강 대치가 쉽게 이게 지금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다른 주변 국가들이 됐든 다 좀 힘을 합쳐서 좀 빨리 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시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같은 항공사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어제 경기 고양시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이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네,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진구에서 50대 항공사 기장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했던 5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B씨의 범행은 이게 처음이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B씨는 어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도 새벽 비행을 가던 또 다른 기장의 목을 조른 뒤 도주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사이 경기도와 부산에서 잇따라 범행한 건데 용의자는 평소 기장들에게 앙심을 품어오다 범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진구에서 50대 항공사 기장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했던 5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B씨의 범행은 이게 처음이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B씨는 어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도 새벽 비행을 가던 또 다른 기장의 목을 조른 뒤 도주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사이 경기도와 부산에서 잇따라 범행한 건데 용의자는 평소 기장들에게 앙심을 품어오다 범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4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6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착용을 했지만 끝내 이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김 씨를 피해서 직장까지 옮겼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이 김 씨가 오늘 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오늘 아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신문은 김 씨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됐습니다.
앞서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던 김 씨가 건강을 일부 회복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신문 참석 여부는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오나무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장을 여러 차례 옮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요? 네, 피해자는 김 씨와 헤어진 뒤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되자 지난달 초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직장을 옮겼지만 김 씨가 자신의 새로운 직장을 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또다시 위치 추적 장치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한 피해자는 주변에 목숨 걸고 출근한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사건 장소를 미리 답사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피해자는 결국 김 씨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죠. 네, 피해자 고소 뒤 경기 북부경찰청은 경기 구리경찰서를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함께 가해자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사후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접근 금지 외 위와 같은 조치는 없었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 시 알림이 울리도록 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마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보강 중이었다는 입장인데 김 씨 출석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조사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이미 별도 강간치상건으로 전자발찌를 찾고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던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된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은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미국에 있는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한국인 남성이 범행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총알 탄두로 추정이 되는 물체에 목 부분을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이 사고 이후 모든 부대에서 개인 화기 사격을 전면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브리핑에서 같은 시간대 인근 훈련장에서 사격이 있었던 만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사격 훈련은 유효 사거리 460m, 최대 사거리 2.695km인 K2 소총 보통탄이 쓰였고 사격장과 사고 현장 사이 거리는 1.4km였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과 오동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등 28명이 법 왜곡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경찰청의 3대 특검 수사팀과 오동훈 공수처장 등 28명을 법 왜곡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비상계엄이 2시간 30여 분 만에 해제됐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내란 특검이 기소해서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가담자들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게 한 것은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김건희 씨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도 무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휘를 이유로 이달 말 이 중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이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서 중국을 길들이고 국내 악재를 덮으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한 달 연기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표면적으론 전쟁 때문이지만 이면엔 고도의 거래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쥐고 흔드는 전략입니다.
군사적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압박은 중국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 미루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동맹국에 예외 없는 응답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I said, for 40 years we're protecting you and you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that is very minor? 경제적으로는 이란과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도를 막아 달러 패권을 사수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 탈출구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 조짐이 보이자 국내 스캔들을 안보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적 자맹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연기는 미국이 던진 파병 요구를 중국이 사실상 거부하자 먼저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황 변화와 동맹국들의 응답 결과가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와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틀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한상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번도 주한미군 숫자를 맞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 수준인데 상습적으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말해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줄곧 40에서 50%를 부담해왔는데 안 낸다고 주장합니다.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역사상 유례 없이 수천억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관세 수입은 그가 주장하는 수천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달걀 값이 80% 폭락했다거나 마약으로 3억 명이 죽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곤 하는데 실제 통계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의 이런 화법을 전문가들은 하이퍼볼, 과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통계보다는 상황이 이만큼 심각하다거나 훌륭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수사적 도구로 숫자를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간 외교와 경제정책에서 틀린 숫자가 반복될 경우 동맹국과의 신뢰가 깨지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 등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하거나 발언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200여 명의 미군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대위가 지금까지 부상자는 200여 명으로 10명은 중상으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는 경미하게 다쳤고 180명 이상이 이미 임무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전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중동에서 사망한 미군은 13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외신들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 지역은 친이란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시작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습해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최근 며칠 사이에 표적을 설정한 제한적인 지상전을 이 남부 레바논의 주요 헤즈볼라 거점을 상대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도 병력 수천 명으로 구성이 된 이스라엘군 3개 사단이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이며 며칠 내로 2개 사단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충돌로 격화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작전에 나서면서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 공세는 파괴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강제 이주를 포함해 레바논의 인도주의 상황은 이미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도 모처럼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Strait of Hormuz is open. It is only closed to the tankers and ships belong to our enemies, to those who are attacking us and their allies. Others are free to pass. 이에 근월물인 2026년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5.3% 급락한 배럴당 93.5달러를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약 1%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인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각각 1% 넘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많지만 시장에선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이번 주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Once all of that settles and we start to see some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 think that will be a period where the fundamentals will take over and the rumor mongering will stop. 특히 기술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개막하면서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1% 넘게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동 상황이 눈에 띄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유가를 낮출 명확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한 뉴욕 증시의 반등은 단기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동차 오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홍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 관련해서 신속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고 속도로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소개하며 전쟁 추경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사와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동시에 당부했습니다. 또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같은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금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보유세 등 세제 조정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는 공급대책을 잘 준비하라고도 했는데요. 대출 등 금융대책과 함께 우선 시장 안정화에 나선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 방법으로 세금 부담 강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불협화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하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SNS를 통해서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사실상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단계적, 점진적 개헌 준비도 지시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예로 들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하고 모레 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6.3 지방선거 공천, 특히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현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 9시 정청래 대표가 예정에 없던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공소청, 중수청 정부안에 반발했던 강경파 법사위 추미애 김용민 의원도 배석했는데요. 이 정 대표는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이 협의안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고요. 여러 차례 대통령의 의지와 당정청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이 검찰개혁 문제가 여권 내 불협화음으로 번지는 양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직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건 통보 의무 등을 삭제해 공소청, 중수청이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재정립했고 검사의 특사경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장집행 지휘권이나 영장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 검찰개혁 후속법안 상정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제재 공모 날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인데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오 시장은 오전 영등포구 현장 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선결 과제로 내건 윤어게인 동조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 혁신 선도위 등을 언급하며 만족할 만한 당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지도부는 지금 시기에 선대위를 논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후보 등록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이 오늘도 후보 등록을 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을 초선인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출마 소식을 밝히면서 오 시장도 꼭 나와주면 좋겠다. 정정당당 승부로 국민께 도리를 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광역단체장 공천 윤곽도 이에 따른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는 오늘 아침 울산시장의 김두겸, 강원지사의 김진태, 경남지사의 박완수 현역 단체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현역 중 1호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공천 배제 흐름을 탔던 박형준 부산시장과는 대비되면서 뒷말이 따랐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공천에 불복해 서울 당사로 상경해 반발 성격의 회견을 열었고요.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은 단체로 장동혁 대표를 방문해 선거 승리를 위해선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공관위는 결국 박형준 시장 컷오프 방침을 번복하고 주진우 의원과의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적 잡음 없이 주요 광역단체장 공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3선 전재수 의원이 중앙당사에서 후보 면접을 진행했고요. 전 의원은 한 달간 예비 후보로 등록해 열심히 뛴 상대를 고려해 경선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논란이 길었던 검찰개혁 출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 수사 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추었습니다. 네,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도 오케이 했습니다. 뭐 출구를 찾았는데 강경파, 온건파 굳이 뭐 분류하자면 어느 쪽 말이 더 먹힌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합의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예, 서로 양보한 겁니까? 서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의 핵심적인 법률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가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지켰고 그에 따라서 무리했던 주장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웅민 간사가 검찰청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모두 자르고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검사 다 나가라 이거는 의원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안으로 제가 보기엔 조정이 됐고 실제로 핵심은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권 자체가 없어졌고 그런 다음에 수사 지휘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 기소가 분명히 분리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운영이 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 범죄가 더 악용되는 형태로 가지 않고 그것 또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게 검찰총장 이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보안 수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안 다루는 겁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검찰총장 명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저희들이 위배하면서 법률안을 만들 수 없거든요. 공소청장이라고. 그래서 검찰총장의 명칭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검사 재임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자르고 재임용한다는 것도 법률안에 입각하지 않으면 대단하게 무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둬들였고 보안 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10월 법안 개정 시기에 다시 논의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만족하세요? 저는 현재는 뭐 여야가 아니라 당내에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됐던 부분들을 걷어내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각은 어떨까요? 여전히 지금 그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대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이 보안 수사권을 비롯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지금 그 미결이죠. 미제의 그런 지금 상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형소법 개정이 이제 10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민주당 내부 또 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아직도 첨예하게 지금 전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검찰청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이게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예. 민주당의 이제 강경파는 그거마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제 검찰청에 그 공소 취소와 또 이제 보안 수사권 이 거래설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그 보안 수사권 인정의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보안 수사권마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거는 아마 조금 통과 의례 정도로 저는 보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게 남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큰 틀거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왔던 그 폐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한 수사, 그다음에 별건 수사, 그다음에 조작 기소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면서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큰 틀이 결정이 돼서 그 범주를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수사 기소 비리를 통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극복하고 또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거대 악을 정확하게 처벌하고 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해 나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말씀만 이제 짧게 드리면은 이제 이게 사실 민주당이 지금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전부 다 독점한 정당이 이제 민주당인데 이 권력 내부에서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칼은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이 권력을 민주당이 완전히 무력화하고 민주당의 그런 일당의 독점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는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있습니다. 워낙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그렇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짧게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각 당의 교통정리가 한창이고 오늘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또 생각되는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천 접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등록을 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이제 혁신 선대위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혁신 선대위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도 지금 굉장히 망설일 거예요. 지금 이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등록하기도 어렵고 등록 안 할 또 명분도 없고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빨리 좀 등록을 해주시라 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지금도 아마 본인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에 들리는 얘기 없습니까?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 지금도 이제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당의 바람은 꼭 좀 공천 등록을 해달라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금 뭐 플랜 B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당에서 그런 얘기가 좀 구체화된 건가요? 그래서 당에서 지금 이제 구체화됐다기보다는 지금 박수민 강남 지역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윤희숙 전 의원 등등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하게 되면 한 3자구도 4자구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게 가장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구도라고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등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이제 취재 기자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안 나간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면 정원우 예비후보는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했던 혁신 선대위와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 두 가지 요구인데 혁신 선대위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을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더 정리해 달라. 한마디로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뭐 장해찬 씨를 비롯한 주요한 사람들이 좀 정리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첫 출발이다. 예. 그래도 이까질까 말 건데 어떤 조치도 없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떨어지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요구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줬다. 하나도 안 예. 들어줬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어려운 선거였지만 예. 이광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원지사를 나갔고 송영길 의원이 개항을 국회의원을 버리고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어려웠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서울 선거와 강원 선거를 이끌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가는 거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좀 정치적인 미래를 가지고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 판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들어가서 패배하면서 다음에 뭐 당대표라든지 이런 도전에 내가 왜 문제를 만드냐라고 하는 또 개인적인 작은 욕심이 좀 발동하면서 현재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플랜 B라고 한다면 예. 이럴 때 대표가 결단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령서처럼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장동혁 대표가 출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죠. 그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래서 예. 지금 뭐 저는 6개월 전부터 예. 오세훈 시장이 5선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원호 후보, 박주민 후보, 전현희 후보 있는데 어떤 후보라도 정상적인 경선을 거친 다음에 후보가 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기재인데 우리 윤영석 의원도 같은 기재이지만 예. 지난 4선 동안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아주 상징적이고 제대로 된 시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온 게 없는 예.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정도면 뭐 정원호건 박주민이건 전현이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봤기 예.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출마 불출마가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인물만 보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당의 이제 후보들이 훨씬 그 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능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바람이 좀 불었죠. 지금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조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5월달, 6월달 가면은 민주당 바람이 많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볼만하다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이 좀 용단을 내려달라. 용기를 가지고 좀 결단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네, 꼭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엔 당시 송영길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을 가지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그 제대로 된 정치적 결단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예.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자기 지역구도 충남이고 예. 또 이제 서울과는 아무 이제 그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고 다만 이제 자기가 현재 뭐 장동혁 대표는 전체 어떤 선거를 다 지금 그 주도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 나옵니까? 김부겸 총리는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께서는 민주당에서 총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좀 큰 힘을 만드는데 대구시장 선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서 김부겸 총리께서는 저는 깊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부겸 총리와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대화를 해봤지만 김부겸 총리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 대의를 위해서 내가 지든 이기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저는 총리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상황에서도 정말 당이 필요한다면 김부겸 총리께서는 깊게 고민하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모님이 반대해서 못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넘어서서 지금 뭐 결심이 좀 선 상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뭐 김부겸 총리께서 예. 물론 그 사모님과도 상의하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장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대의에 그 같이 공감하시고 하신다면 저는 충분하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선 굵게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총리가 예. 정치를 해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이번에 국민의힘 아무리 뭐 텃밭이라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 컷오프 문제요. 이거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공천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당에 좀 컬러를 좀 새롭게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금영되던 그런 후보들보다는 좀 더 이제 색깔이 선명하고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제 후보를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진 컷오프는 사실은 이제 헛소문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징후가 여러 군데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그런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마 좀 그 우리 당의 공천 방향이 예. 광역 단체장들 그동안에 뭐 여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성 광역 단체장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성들도 상당히 좀 많이 그 중용을 할 것 같고. 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염두에 두신 건가요? 꼭 뭐 그분 또 지금 경북지사도 이제 이미자 그 예. 지금 그 우리 기획재정위원장이 예. 지금 출마를 해 있는데 예. 등등해서 좋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당의 어떤 이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예. 좀 움직임이 상당히 제가 예.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됐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한미 양국 간의 업무 협약에 담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과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은 주호영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공천을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예. 특히 그래서 제가 당에서 전략계위원장을 할 때도 광주 전남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경선에서 좋은 후보를 뽑으면 그 지역에 계신 광주 전남 후보들이 선택해 주십니다. 대구 경북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나온 후보들 중에 좋은 후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면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선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제로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상당히 민심의 영린을 건드린다고 봐요. 한마디로 예. 지금 잘못된 국민의힘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한다고 해서 주호영 의원을 그 컷오프 시키고 이진숙 후보를 공천한다. 예.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악수 중에 악수죠. 옛말에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예.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예. 똥차를 만드는 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과연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사를 대변하면서 일을 해왔나에 대한 이 의구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행정과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는가에 대한 것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구 시민들께서 과연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뭐 우리 당이 아니라서 하는 건 자유지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저도 우리 김영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이 지금 워낙 어렵습니다. 워낙 어렵고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번 그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지만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뼈와 살을 지금 다 도려내는 그런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존의 어떤 중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컷오프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생기는 건데 여하튼 저도 이제 이
예.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상 참 잘 나가는 정당이죠. 지금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혁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그런 고충도 예. 저는 충분히 이해된다 생각하고, 여하튼 국민들께 뭔가 지지를 받고 또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공천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잠시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이 온화해지니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4배가량 짙습니다. 뇌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남은 한 주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온화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